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소 샘플러스 영양플러스 팀에 있는 이금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뵙는 거는 이제 2025학년도 임용고시를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준비하신 선생님들 정말 많이 애쓰셨고 1년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고비 잘 넘기시고 시험 무사히 잘 치르신 거 일단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고 또 시험이 끝나고 나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걸 미리 좀 알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걸 미리 좀 알면 좋을 텐데 꼭 끝나고 나서 뭐 후회도 섞이게 되고 그리고 또 다행이다라고 안도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 시험도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남겨놓게 될 텐데 해설 강의 통해서 우리가 또 잘 해왔던 거 그리고 대비가 부족했었던 것들 또는 경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거 빨리 정리하시고 2차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시험 보신 모든 선생님들 2차 대비 모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끝나야 아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해설 강의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보시죠. 요번에 25학년도 나온 임용고시 문제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할 과목은 생애주기 영양학, 식사요법 그리고 영양교육 마지막으로 영양판정 이렇게 4개의 과목입니다. 전공 A와 전공 B에서 전공 B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공 B에서 이렇게 각각 5문제씩이 나왔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는데 뭐 전공 A에서 5문제가 뭐 생애주기 2점짜리 나오고 그다음에 영양교육이 이제 다 4점짜리 나오고 2점짜리도 있고 생애주기 4점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식사요법 나오고 그랬습니다. 전공 B에서는 생애주기를 뺀 나머지 영양판정이 좀 몰려있죠. 그리고 식사요법 몰려있고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신 선생님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지역적으로 나왔다.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하나. 특히 제 과목에 있어서는 문제 자체가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제 느끼시는 선생님들도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문제를 받아서 보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조금 이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고 문제의 결을 좀 과거 기출됐던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출제위원이 좀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셨나 현장에서 계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또 투입이 되셨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엽적이다 이런 것까지 다 외워야 돼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건 수험생의 입장에선 그렇게 체감이 되어지지만 그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뭐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이론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이런 시간에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 놓쳤을 수도 있는 거죠. 몰라서 놓쳤다기보다는 그거를 막 이렇게 다지지 않은 거지. 그죠? 본 거는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문제도 지식을 물어보는 것들도 당연히 나오겠지만 뭐 과거의 기전, 뭐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남아 있겠죠. 그러면서 알고 있는 지식을 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현장에서 쓰는 것들 그 현장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지식과 연결을 하는 그런 식의 유형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아마 제가 전년도에도 이렇게 실무 중심적인 문제들이 점점점 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경향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지식 자체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적에도 내가 공부한 것이 현장에 많이 쓰이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컥컥 집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식사 구성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알레르기 문제 같은 이런 것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식사요법에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식사요법에서도 영양 지원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양액 이런 건 현장에서는 이제 임상 영양사나 영양사 선생님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국민건강영양조사도 필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우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향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좀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본 계기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분포가 됐었고요. 전체 23문제에서 4개의 과목에 해당하는 건 10문제가 출제가 됐고 80점에서의 배점은 한 34점, 50%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배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점짜리 문제도 과거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입을 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뭐 계산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지 되고 조금 그쵸 2점이라고 하기엔 아까운 그런 이제 문제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왔었던 유형과 경향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향후 또 어떤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공 A에서 5문제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2번 문제부터 2, 4, 8, 9, 12번 문제를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진행을 해보면 2번 문제가 생애주기 영양학이었어요. 제가 범위로 볼 적에는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이거는 이 자료를 참고해서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식품군을 써야지 되죠. 기억에 아예 식품군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횟수를 포함해서 쓰시오라고 해서 2점짜리가 나왔어요. 사실 2점짜리로 하기에는 이렇게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2점짜리로 하기엔 좀 사실 좀 살짝 아까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에 처음에 나와버리니까 조금 선생님들께서 좀 그죠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제 권장 식사 패턴을 알려줬어요. 1900 칼로리고 A 이제 아동이니까 유제품의 우리가 횟수를 가지고 A와 B 패턴으로 나누죠. 그래서 10세 아동의 권장 식사 패턴을 이제 1900칼로리의 A 형태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식품군마다 몇 회를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장 식사 패턴을 주고 실제로 섭취한 내용은 저렇게 제시를 해 두었죠. 자,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식품군에서의 그 1회 섭취 분량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유사한 걸로 식품교환표도 있었고 또 식사요법에서는 뭐 당뇨병에 대한 식품교환표도 있었고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교환표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보셨고 식사 구성안에 대해서는 일회 섭취량에 대한 거를 이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주 주요하게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했는데 여기서 좀 나왔어요. 자, 먼저 공유군에서는 실제로 제시해 준 거는 이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미 180, 국수 겉면으로 90 이거는 지금 2회 섭취, 1회 섭취 해가지고 각각 더하면 3회 섭취가 되겠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달걀을 2개 먹었어요. 그래서 2회 섭취, 어묵도 30g이면 1회 섭취 분량입니다. 두부는 80g이 1회 섭취 분량이기 때문에 0.5회가 되는 거고 소세지, 닭고기 각각 1회 섭취. 그래서 5.5회를 섭취를 했단 말이죠. 5.5회를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공유군에서는 3회를 섭취했단 말이지. 그래서 권장 횟수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그죠? 벌써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70g, 그리고 배추김치 40g 이게 다 1회 섭취 분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7회 섭취 권장 식사 패턴과 동일하게 섭취를 했습니다. 과일류에서 사과는 이제 1회 섭취 분량 그대로 섭취를 했고요. 요구르트, 우유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회 섭취가 된 거죠. 그래서 권장 식사 패턴에서 권장하고 있는 섭취 횟수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유지당류는 설탕 1회, 콩기름, 참기름, 근데 이제 콩기름 5g, 참기름 요건 참기름은 2회가 되는 거죠. 버터 이제 1회. 그래서 요것도 5회 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이렇게 잘 먹었는데 어디에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서 이제 권장 식사 패턴보다 2회를 더 섭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우리가 기억에 보면은 A군의 식품 섭취량을 권장 식사 패턴과 비교해 보면 기억 식품군을 불균형하게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억 식품군은 뭐예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되겠고 니은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해서 이제 그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식품군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어떻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쓰래요? 내용을 횟수를 포함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횟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회 줄여서 라고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2회 더 뭐 적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내가 이거 다 못 외웠는데 이렇게 해서 긴장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개만 식품 교환표만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몇 개만 해봐도 여기서 일단 달걀 2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거를 일회 섭취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두부도 원래 식품 교환표에서도 80g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0g이 나오는 열량하고 이게 이제 유사하게 되어져 있다. 좀 이게 응용을 해야지. 응용을 해가지고 살펴봤었더라면 그래도 혹시 내가 이제 이걸 다 딸딸딸 안 외웠는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답을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계산해서 그거 과정을 써라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1점 1점으로 배점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이 나왔어요. 이게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도 보면은 기역과 니은을 쓰라고 하는 문제죠. 여기도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을 적용한 A 고등학교 건강관리 진단과정 일부예요. 괄호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뭐 너무나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1점, 배점이 될 거고요. 뭐 요거는 처음 나오게 되면 각 단계에 대한 그 단계 용어를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여기 특히 3단계 교육적 생태적 진단 부분에서는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것을 진단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요인 뭐 너무나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다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은 사회적 진단, 그다음에 니은은 여기 사회적 진단, 니은은 동기, 부여, 요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또 이렇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뭐 내년 26학년도 또는 그 이후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쓰라고 한다든가 뭐 이 각각에서 어떤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진단을 하느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제 8번 문제가 되겠어요. 8번 문제는 얘는 8번 문제 얘도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 실습 문제네요. 앞에 것도 그랬고. 자, 이 친구는 이제 4점짜리 문제예요. 보시면은 다음은 영양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제 프로체스카 등에 제시한 범이론적 모델,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이죠. 이거에 근거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래요.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4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작성 방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 뭐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지문을 보는 거랑 지문 쫙 읽고 이거 보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작성 방법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작성 방법 보면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행동 변화 단계의 명칭과 그 의미를 서술할 것 이랬어요. 명칭 쓰는 거, 서술하는 거 쓰는 거 1점 1점씩 아마 배점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줄치 니은과 디귿 외에 이거에 대한 전략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것 이외에 그쵸 행동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변화 과정의 전략 2가지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아마 2가지가 다 맞아야 제 생각에는 1점 배점을 하지 않았을까. 각각 0.5점 소수점 배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 이제 워낙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소수점 배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 맞아야 1점 배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이론적 모델의 개념 중에 개념 뭐 또는 구성 요소 그죠? 그것 중에 밑줄 친 리을에 해당하는 거죠. 개념하고 구성 요소 우리가 거의 같은 용어로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 때 했었어요.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쓸 것 해가지고 요거 이제 1점 배점 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기억을 알아봐야 돼요. 탄산음료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탄산음료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행동 아직 안 하고 내가 줄여야지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 그렇지만 몸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 문제는 인지하고 있어. 그렇지만 행동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어.
고려 전 단계 아니고 고려 단계죠. 고려 단계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찌어찌 해가지고 해서 했더니 5개월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행동 단계를 쓰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고려 단계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지속적으로 잘했을 때는 저 스스로에게 칭찬, 보상이죠. 그리고 선물, 보상이죠. 이제 보상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전략이고요. 디귿,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려고 노력해요라고 하는 거, 뭐뭐 대신에, 그죠? 이거 대신에 이거로 바꾼 거야. 대체 조절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요 대체 조절, 그다음에 보상 관리를 뺀 나머지 전략, 변화 과정 전략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력 관계나 자극 조절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자,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건강에 좋은 행동을 실천할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인식이 분명하군요. 우리가 이 범위론적 모델, 행동 변화 단계 모델은 구성 요소 자체가 행동 변화 단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전략, 그리고 자아 효능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개념, 구성 요소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다시 한번 의사결정 균형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려 단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그 문제에서 고려 단계의 의미를 쓰라고 했어요. 고려 단계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의미를 써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의미를 써라, 뭐 정의를 써라. 정의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적인 딱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의미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기서는 고려 단계죠. 고려 단계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중요성, 가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고려 단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딱 고려 단계를 정의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고려 단계라는 것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그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볼 때도 그렇고, 특히 뭐 문제풀이나 빌드업 같은 문제를 풀 적에 뭐 의미를 쓰세요, 뭐 이럴 적에 의미와 정의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우리가 좀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쓰셨을까 싶은데, 아마 대체적으로 다들 잘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고려 단계는 문제 행동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을 바꿀 때 장점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는데 행동 변화에 대한 장애 요인도 느끼고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계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에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전공서에 있는 개념적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를 쓰신다고 해도 저는 답으로 인정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게 좀 길게 앞에서 보시면 이게 뭐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왜 안 올라가지? 문제에서 보면은 의미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이렇게 말을 풀어서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행동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을 못한 단계,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 인식하나 수정하겠다는 의지는 밝히지 않은 단계, 행동 변화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 단계. 이런 것들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든지 뭐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나 4번이 포함되면서 그래서 6개월 이내에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는 단계, 요거를 같이 연결시키면 훨씬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각각의 하나 중에 어떤 것을 쓰셔도 저는 답으로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채점자는 아니지만 의미라고 하는 것은 딱 정의보다는 어떤 내용의 중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본질, 그런 어떤 내용의 가치,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려 단계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러한 뭐 개월수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정의를 해서 써라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거기에 가깝고, 뭐 의미를 써라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6개월 이내라는 건 거의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같이 쓰면 훨씬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 단계에 활용하는 행동 단계에 활용하는 거였죠. 변화 과정 전략 두 가지. 자극 조절, 조력 관계 쓰시면 됩니다. 조력 관계는 혹은 지원 관계 형성이라고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건 의사 결정 균형이지요. 그래서 의사 결정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딱 이렇게 정의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강 행동을 결정할지 인지하는 행동 변화 효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믿음인 장점과 부담 또는 대가가 이제 단점이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장점에 더 큰 이제 가치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 변화를 더 용이하게 실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의사 결정 균형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제가 9번 문제가 되겠네요. 9번 문제는 9번 문제는 이것도 생애주기 영양 문제였어요. 4점 배점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도 많이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었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줄친 작성 방법 먼저 보시면 밑줄친 기억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되 밑줄친 기억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래. 그런데 조건을 줬어요. 이때 고려된 항목 두 가지를 포함해서 고려된 항목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두 가지가 포함돼서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 추가분을 설정한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2점으로 배점합니다. 당연히 2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신 이전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1900kcal인 임신부한테서 1분기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쓰래요. 이건 답을 그냥 단답으로 쓰면 돼요. 1점 갑니다.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수치의 범위, 이것도 비율도 그냥 1점, 배점 갑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설정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임신부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해당 연령의 일반 성인 여자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추가분을 더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은 임신 기간을 3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이 추가분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을 하게 되면 모체 자체의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체도 대사가 증가가 되니까 그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된 거에 대한 증가분과 또 이제 모체의 몸에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적된 양을 더해서 우리가 이제 임신부에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추가분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추가분을 설정한 이유를 제가 이제 1버전, 2버전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임신 중에 모체는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에너지 축적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을 더해서 추가분을 설정한다.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임신 중 모체의 에너지 소비량 증가분과 모체의 에너지 축적량,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지 이 문제의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우리가 임신부한테서는 1, 3분기, 2, 3분기, 3, 3분기 각각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의 추가분이 0, 그쵸? 340, 그죠? 그 다음에 450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이전에 1900kcal를 이제 에너지 필요 추정량으로 설정이 됐어? 그럼 똑같이 1900kcal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에 대한 것도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한 범위, 탄단지의 비율도 동일합니다. 일반 성인과. 그래서 탄수화물 범위를 묻고 있으니 55에서 65 까지만 쓰셔도 돼요. 사실은 여기 퍼센트가 있으니까 니은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퍼센트 쓰셔도 되고 니은만 쓰셔도 되고 그래서 55에서 65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9번 문제고 이제 A 전공에서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학생과 영양교사의 대화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작성 방법 또 이런 경우도 먼저 읽어보죠.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용어만 쓰시면 돼요. 기억에 해당하는. 그래서 1점 드립니다. 괄호 안에 1점으로 배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이 반응이 유발되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어요. 각각 1점, 1점 해서 여기는 이제 2점이 되겠죠. 그리고 밑줄 친 디귿의 표시 대상, 디귿의 표시 대상 식품 중에 갑각류에 속하는 식품을 쓰라고 했습니다. 꽃게는 뭐 여기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꽃게는 제외한다, 게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도 식품 한 가지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용어도 못 쓰고 유발되는 이유도 못 썼다. 그럼 이제 2점에 해당하는 것이 좀 감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품 알레르기와 관련되어지는 문제는 뭐 식품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기전을 뭐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써라라고 하는 게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였었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좀 기간을 좀 두고 다시 또 요 영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품 알레르기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유아 아이들부터 해서 뭐 초등생, 중고등생 상당히 많이 이런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시적절하게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이제 뭐 가끔씩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문제가 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다 읽어보지 않고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증상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저혈압, 혼수와 같은 갑작스럽고 심각한 전신 알레르기, 신체 전체에 걸쳐서 알레르기 반응이 기억이 나타나 이럴 때는 빨리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을 주사로 맞는다거나 이래야 돼요.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기억이 뭐죠? 그죠? 아나필락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그냥 아예 올리죠. 아나필락시스, 뭐 아나필락시스. 이렇다고 틀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아니라 영어는 알파벳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지만 뭐 아나필락시스 내가 이렇게 썼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아나필락시스 너무 이제 이거 뭐 내가 아나라고 안 쓰고 안악이라고 썼는데요. 뭐 그런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쓸 거면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요? 대체 식품으로 이제 그 어떤 식품 알레르겐이 들어있는 그걸 다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영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대체해서 이제 먹게 되죠. 그래서 유사식품을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유사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때 동일한 조리기구를 사용했을 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교차 오염에 의해서 이러한 이제 교차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니은 반응. 니은 반응은 교차 반응입니다. 그래서 니은 자체만 쓰는 거니까 교차라는 용어만 쓰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대체식품으로 유사식품을 이용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단백질 유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백질 구조나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 유사성 때문이다. 대체식품의 단백질 유사성 때문이다. 이런 단백질 유사성, 단백질의 유사성 뭐 다 괜찮습니다. 요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중에 갑각류 식품을 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답이 새우죠. 자, 보시면은 요거를 먼저 보시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단체 급식 마지막 파이널 페이지 페이퍼를 할 적에도 여러분들께 다 쓰도록 했던 그런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모든 분들이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할 때 이거의 기준이 되는 게 식약처의 식품 등 표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시 대상이 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난류서부터 해서 쭉 나오고 게, 새우가 이게 갑각류죠. 게, 새우가 갑각류고 그 다음에 조금 또 혼란스러워 하셨던 것이 이제 이게 아니었을까. 굴이나 전복이나 홍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개류 또는 회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각류, 게하고 새우가 있는데 게는 빼는 거니까 새우를 쓰시면 됩니다. 표시 방법으로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별이 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을 해서 이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답을 쓰실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전공 B로 가서 이제 2번, 4번, 5번, 8번, 9번 문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이거 뭐 답을 벌써 바로 제가 썼네요. 여기다가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읽고 체중 손실 비율, 체중 변화율이죠. 비율 값과 체중 손실 비율 판정 기준치에 근거해서 체중 판정 결과
를 순서대로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뭐 2점짜리는 보통 간단하게 기입하게끔 했던 지난 유형과는 좀 다르죠. 계산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제 A형 전공 A에서 나왔던 생애주기 영양학 2번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살짝 부담스러웠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보면은 이게 신체 계측 자료, 임상 자료, 식사 섭취 자료도 들어가 있고 생화학적 자료도 들어가 있고 기타 등등 이 대상자가 호소하는 여러 가지 그쵸 증상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이제 이게 그냥 판정 자료만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와 뭐 영양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판정을 하겠죠. 이 친구의 영양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짜게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여기서는 딸랑 요 문제에 한해서 지문은 이렇게 길게 줬지만 요 영역에 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친구의 뭐 어떤 영양 문제를 써라.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랬다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자, 체중 손실 비율을 계산하는 거는 일단은 평소 체중에서 평소에 이 친구의 체중에서 현재 체중을 빼고 그거를 현재 체중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이거는 공식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얼마나 체중이 손실됐는지를 비율로 나타내라라고 하면은 지금 체중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쵸? 그 빠진 양, 빠진 양을 그냥 100분율로 원래의 그런 평소 체중의 몇 %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그냥 계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공식이라고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자면 평소 체중에서 현재 체중을 빼고 그걸 현재 체중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체중 손실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 체중은 5개월 전에 평소 체중이 60kg이었어요. 그렇죠? 5개월 전에. 평소 체중이 60kg이었네. 그런데 현재는 48kg이에요. 그러니까 12kg이 손실이 됐어요. 체중이. 그거에 대한 백분율이에요. 어떤 거에? 그렇죠? 현재 체중에 대한 백분율. 아이고, 현재 체중이 아니라 평소 체중에 대한. 아이고, 이거 잘못 썼습니다. 평소 체중에 대한. 평소 체중에서 도대체 이 12kg이 즉 다시 말해서 평소 체중 60kg에서 12kg이 몇 %에 해당하는 거니?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에 해당하는 거니? 20%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kg을 60kg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체중 손실 비율 얼마만큼 빠진 건지 60kg에서 그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산술적인 문제예요. 이 뭐 공식을 막 내가 공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 말 자체에서 오는 걸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각각 1점짜리니까 그래서 20%인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 판정 결과를 써야 되는데 이 체중 손실 비율, 기간별 체중 변화. 손실이죠. 체중 손실, 체중 변화 비율을 평가하는 이런 표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병원이나 이런 임상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기간별 체중 변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 체중 PIBW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BMI 같은 경우에는 이 병원에 아파서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BMI를 조사해서 이런 것들을 막 변화를 본다?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그죠?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만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뭐 비교한다거나 할 때는 뭐 쓰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태를 평가할 적에는 BMI를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를 보려고 할 적에는 이런 이제 기간별 체중 손실률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각각에 해가지고 뭐 약간의 체중 감소, 심한 체중 감소 이렇게 비율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5개월 동안 5개월이라는 기간에서 변화된 거예요. 근데 5개월은 없어요.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요 사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6개월에서 이미 10%를 초과하는 체중 손실
비율이 10%를 초과했다. 그러면 심한 체중 감소예요. 그런데 이제 5개월에 20%를 지금 체중 손실이 나타난 거니까 아주 심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심한 체중 감소라고 이렇게 체중 판정 결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심한 체중 감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현장 밀착형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외워야 돼. 내가 외우는데도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외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외워지는 거에 내가 이제 에너지를 쓸 수가 있고 무조건 외워야 돼. 이렇게 되면은 외우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건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구나. 현장에 많이 밀착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이것도 역시 국민건강 영양조사 항목의 일부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쓰라고 했습니다. 밑줄 친 기억을 체지방 분포 판정에 활용을 할 때 기억을 그냥 재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 분포 판정에 활용을 할 때라고 벌써 이 지표를 언제 쓰는지를 알려줬어요. 그죠? 체지방 분포 판정에 활용을 할 때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서술하래요. 아마도 이거는 1점 1점 해서 2점 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치 니은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사증후군 판정 기준치를 그냥 쓰면 돼요. 이거는 1점 들어갈 것 같고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도 그냥 딱 기입하면 됩니다.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1점, 그래서 4점 배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허리둘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지방 분포, 특히 복부,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을 판정할 때 유용하게 쓰는 지표라는 걸 뭐 너무나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그거를 장점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그럼 뭐로 쓸 것인가? 거기다 이제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막 운동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 빨래판도 많고 복근이 막 근육이 막 발달했어. 이런 사람은 허리둘레를 재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부 지방, 내장 지방보다 너무 과대평가가 되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예는 비만인 사람이라고 보죠. 비만인 사람, 우리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는 신체 전체의 체지방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체형이 이렇게 뚱뚱해요. 그렇죠? 뚱뚱해.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둘레를 재게 되면 역시 이것도 복부에 대한, 왜냐하면 비만한 사람은 피하 지방량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주로 복부에 이제 내장 지방, 복부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분포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다, 잘못 평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이 단점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 체지방 분포 판정에 활용할 때라고 해서 이런 전제를 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입하시는 것이 맞겠다. 다시 말해서 체형에 따라서, 그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은 체형, 또 비만이 이제 있는 체형, 비만한 체형, 뭐 아주 심한 비만한 경우에 더 그렇겠죠. 이런 체형의 차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잘못 평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뭐죠? HDL 콜레스테롤이죠.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대사증후군에서 판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남자는 40mg/데시리터 미만, 여자는 얼마? 50mg/데시리터 미만까지 쓰셔야 그거는 돼요. 그냥 미만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귿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검진조사하고 영양조사의 일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일부분. 우리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을 모두 다 기억하거나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업할 적에도 우리가 이론할 적에도 이렇게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나 영양조사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1세 이상, 초등학생 이상, 뭐 1세에서 3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등학생 이상한테 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영양 표시와 관련한 문제는 문제풀이에서도 또 빌드업에서도 다뤄봤었는데 요게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에 대한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옆에서 이제 같이 보셨으면 좋았을 건데 외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식생활 조사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만 1세 이상, 그리고 이제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 여부, 이거 받았는지라는 거, 받는 거잖아요. 수혜라는 건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영양 표시인지, 이용 여부, 뭐 관심 영양소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초등학생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셨다시피 아까 나와 있는 지문에도 일단은 초등학생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셨다면 쉽게 답을 쓰셨을 수 있고, 실제로 조사하는 조사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근 1년간 보건소, 구청,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실시된 영양교육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수혜 여부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허리둘레죠. 허리둘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체지방 분포 판정을 활용할 때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만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장점은 뭐 다들 쓰셨을 것 같아요. 허리둘레는 신장과 관계없이 복부 비만 판정에 유용한 지표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내용이 복부 비만 또는 내장 비만 판정에 유용한 지표이다 이렇게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점은 저는 이제 체형에 따라서 이제 잘못 평가될 수가 있다라고, 체지방 분포가 과대하게 이제 그러니까 복부 쪽에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지방량보다 과대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썼어요. 복근이 발달된 사람은 실제 복부 지방보다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다. 비만한 경우 전체 지방량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만한 경우는 복부 지방이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피하 지방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혹시라도 둘 중에 하나만 써도 저는 몇 개를 써라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고, 그건 제 생각이니까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50mg/dL 미만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명료하게 영양교육 및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이어가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우리가 식사요법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나 많이 풀어봤어요. 사실은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여기 첫 번째 문제를 쓰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다. 그렇지만 두 번째 문제는 또 이제 문제를 어떻게 읽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답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답 자체는 쉽게 썼을 텐데 그 이제 또 이해하시는 거에 따라서 뭐를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이럴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작성 방법 보시면 청소년 A의 밑줄친 기억을 유발하는 물질을 쓰고, 이 물질을 쓰면 되고요. 이 물질이 생성되는 이유를 서술하래요.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1.1점. 성인 B의 혈액 지표 중에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의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라고 했어요. 자, 제시하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지표, 이 성인 B한테 혈액 지표로 나와 있는 게 공복시 혈당이 나와 있고 식후 2시간 혈당이 나와 있고 당화혈색소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혈액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쓰라는 게 문제예요. 쓰라는 건데 이거를 제시를 할 적에 뭐를 고려하라는 거 뭐를 생각해서 써라 이 얘기예요. 아주 깊게 생각해서 써라. 뭐를 깊게 생각해서 쓰라는 거냐면 이러한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해서 써라. 이 얘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읽히시나요? 혈당 조절 목표의 수치를 포함해서 제시하라는 의미로 읽히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 요거를 생각하는 거는 요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혈당 조절 목표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도 좀 막 되게 그러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까지 써야 되는 건가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쓰신 분도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고, 쓰셨다면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고 안 쓰셨을 때 그것을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혈액 지표를 그냥 딱 제시를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 제시를 할 적에 한 번 더 걸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문제에서 이제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 그래서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하라는 거죠.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해서 라는 건, 고려한다는 거는 그냥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는 거지. 요 고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표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가, 그래서 요거는 한 1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해라. 이 지표, 내가 고른 지표를 의미하는 바. 그래서 1점. 이렇게 해서 4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불쾌한 과일향이 지금 보니까 1형 당뇨병 환자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쾌한 과일향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케톤 체중 아세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세톤이라고 쓰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아세톤, 여기서는 이 물질이라고 해서 이 아세톤이 생성되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은 1형이니까 인슐린이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혈당인 이 포도당을, 그죠?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인체는 에너지원을 지방으로부터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제 베타산화가 돼서 쭉 해가지고 아세틸 코에이까지 오겠죠. 그러면 TCA로 들어가서 이제, 근데 이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당이 없으니까 이 TCA 회로가 제대로 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의 연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방의 불완전 연소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방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아세틸코에이로부터 누가 케톤체가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그 케톤체의 한 종류가 아세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는 그 이유를 쓰는 거기 때문에 지방의 이제 완전 연소가 일어나지 못해서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케톤체가 생긴다. 그리고 케톤체의 일부가 아세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것만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주저리는 아니고 자세하게 그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분해돼 가지고 아세틸코에이가 이제 계속 많이 다량 생성되니까 거기서 두 개의 아세틸코에이가 축합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가고 HMG 코에이로 가고 거기서 아세테이트로 가고 뭐 여기서부터 아세톤 가고 베타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이런 과정은 안 쓰는 것이 저는 이 문제의 의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불완전 연소가 된다.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로부터 이제 케톤체가 다량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인슐린이 결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인슐린 결핍, 이제 지방 불완전 연소, 그리고 이제 케톤체 생성, 그 중에 일부 아세톤, 뭐 이렇게만 이어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당화혈색소죠. 당화혈색소. 자, 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거 이제 제가 여기다 다시 제시를 할 거고, 당화혈색소인데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 2023 진료 지침에선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요거는 좀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2023 당뇨병 진료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뇨병 성인에게서 혈당 조절 목표로 어떤 지표를 쓰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형 당뇨병과 1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각각 우리가 혈당 조절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이미 당뇨병이야. 이미 당뇨병이라서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 당뇨병 환자야. 이 환자들이 혈당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 조절의 목표, 어떤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혈당 조절 목표를 뭘로, 어떤 지표를 써? 당화혈색소를 씁니다. 당화혈색소를 혈당 조절 목표의 지표로 씁니다. 그랬을 때 그 수치는 얼마로 쓰느냐? 6.5% 미만으로 조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5%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형 당뇨병 성인에게서는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가 7.0% 미만입니다.
이건 6.5% 미만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특히 뭐 2형 당뇨병인 이런 사람들 경우에도 자주자주 자기가 혈당을 측정해 보는데, 공복 시 혈당이나 뭐 식후의 혈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조절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공복 시 혈당이라든가 식후의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나 이 사람 개인의 컨디션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되게 변동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잡을 적에는 그래도 명확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혈당이라고 하면 내가 어제 저녁에 뭐 많이 먹고 자고 뭐 이제 이랬어. 그럼 아침에 혈당 당연히 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변동폭이 좀 큰 것들은 목표를 잡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할 적에.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진료 지침에.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할 때 자기 혈당 측정, 내가 스스로 측정한 자기 혈당도 참고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해요. 당화혈색소가 지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표치가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혈당은 자기 혈당 측정이나 연소 혈당 측정으로 검사를 했을 때 식전 네, 80에서 130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복시도 아니야. 그냥 식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식후 이것도 몇 시간이라고 딱 얘기를 안 해요. 식후 1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추천하지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당화혈색소를 검사해서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혈당 조절 목표를 할 적에는 혈당 조절 목표의 지표로 쓰이는 것이 뭐냐? 당화혈색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의 목표치가 뭐니? 그게 이제 2형의 경우에는 6.5% 미만이고 1형은 7.0% 미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이런 수치도 엄청 많이 외웠잖아요. 당뇨병 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정상 혈당 수치도 나오고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그러니까 정상 수치가 있고 진단 수치가 있어요. 진단으로 할 적에는 이런 수치를 적용을 합니다. 이때도 당화혈색소는 6.5% 이하를 진단으로 해요. 이하. 그러니까 이하를 진단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진단 수치도 있고 하는 거 다 외우셨을 텐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게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써보면 먼저 물질은 아세톤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 생성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거는 쉽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인슐린 결핍이죠. 그래서 포도당을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이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량 생성된 아세틸코A로부터 케톤체가 생성이 되고, 또 여기는 이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세톤 얘기를 안 쓰기보다는 그죠? 케톤체의 일종으로 아세톤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까지 쓰시면 깔끔한 답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표를 한 가지를 쓰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지표를 한 가지 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뭐를 고려해서 써라. 이거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당뇨병 진료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지표의 그 범위, 그 지표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려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해서 지표를 써라. 저는 문제를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혈당 조절 목표를 고려하라는 얘기는 이 목표 수치를 포함해서 쓰라는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문제가 되는 지표 한 가지를 당화혈색소를 쓰는 거고, 또 읽다 보면 이거 혈당 조절 목표 수치까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써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치를 쓴다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이므로 문제가 되는 지표는 당화혈색소이다라고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죠. 목표치를 써줘야지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필요 없습니다. 목표치를 써줘야 되는 건데 저는 일단은 문제가 되는 지표는 당화혈색소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너는 어떤 걸로 봐라. 이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해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만약에 요것만 쓰신 분들은 혹시라도 요 문제에 요 답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문제를 읽는 제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를 막 파악하려고 막 저도 노력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똑같이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시험을 봤다면 아마 저는 당화혈색소만 쓰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해가지고 이제 쓸 수는 있겠죠. 그때 당시는 어떨지 모르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도는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이런 게 조금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왜냐면은 그리고 제가 또 요거를 고려해서 뭐 두 가지 생각나시나요? 이게 지금 5번 문제죠. 전공 A의 9번에서 임신부한테 뭐 추가분 쓰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추가분에 대한 내용을 서술할 때 뭐 고려 항목으로 두 가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야 될 때는 꼭 그렇게 포함을 하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 게 좀 맞거든요.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를 이제 해서 그 내용을 쓰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화혈색소, 즉 여기서 말하는 지표, 당화혈색소죠. 그러니까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해라라고 했어요. 당화혈색소는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2, 3개월 동안의 비교적 장기간의 혈당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죠. 그리고 또 당화혈색소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혈색소의 산소 결합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섞어서 믹스해서 같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한 가지만 쓰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당화혈색소가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한 가지를 쓴다라고 했을 적에 이것을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썼다고 했을 때 틀렸다, 뭐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범 답안의 종류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첫 번째 것을 답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갔을 때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가 이게 2020년도에 이제 이 경장 영양에게 경로인가 뭐 이렇게 이거를 갖다 또 이제 이게 경로인가 기간인가 뭘로 해가지고 하여튼 생각도 잘 안 나네. 흡인성 폐렴의 위험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로를 물어보는 거였나 보네요.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도 이제 영양교사를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 영양교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냐 하면서 막 속상해했었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참 지난 다음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결로 나왔습니다. 사실 경로를 영양 지원을 할 때 경장을 줘야 돼, 정맥을 줘야 돼. 경장을 준다라고 했을 적에 이제 경관이죠. 경관을 줘야 돼, 뭐 정맥을 줘야 돼, 또는 경관을 줄 적에도 비위관으로 줘야 돼, 비십이지장관 또는 더 내려가서 비공장관으로 줘야 돼를 영양사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의료진이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비위관 또는 비공장관으로 들어가는 영양액에 대한 거는 그쵸. 영양사가 임상 영양사가 이러한 것들은 그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처방이 내려오면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니까 대강의 이제 의사 처방이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양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뭐 임상 영양사 또는 뭐 혹시라도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양사로서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요거는 영양 지원 경로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라고 하는 식사요법 문제고 4점짜리예요. 괄호 안에 기억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네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서술하래요. 그냥 질문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질문 형식으로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술 문제기는 하지만 그냥 한 문장으로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밑줄 친 니은과 밑줄 친 디귿에 제공되는 영양액에 포함된 단백질 형태를 각각 쓰래요. 그러니까 요거 단백질 형태 각각 쓰고 단백질 형태가 서로 다른 이유를 서술하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단백질 형태가 다 이런 문제가 요번에 좀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한 문제에 1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점이 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니은하고 디귿하고 여기가 어쨌든 뭐 1점 그리고 여기가 1점.
그래서 아마 0.5점 배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두 개를 써야 되는데 한 개만 맞았어? 그럴 적에는 0.5점, 여기서 0.5점 뭐 이런 식으로 될지 어떨지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요번에는 이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제 과목 쪽에서. 그래서 0.5점 배점을 인정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빌드업 문제를 풀 적에 또 문제풀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렸어요. 그때 저는 되게 엄격하게 두 개가 다 맞아야 점수를 인정할 거예요. 모의고사에도 그랬거든요. 두 개가 다 맞아야 인정할 거고 소수점 배점 없습니다. 이렇게 막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배점을 할 건가 이것도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점, 1점이 될 것 같고 리을의 영양에 정맥 영양에게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제공해야 되는 지용성 비타민 쓰는 거 이거 1점. 이것도 수업 시간에 교재에도 있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지용성 비타민 하나, 철분 하나, 무기질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일단은 기억의 경우에는 보시죠. 기억은 요거잖아요. 일단은 경광급식. 우리가 요거잖아. 기억은 영양 지원할 적에 경장으로 갈 건지 정맥으로 갈 건지. 여기 경장으로 했군요. 뭘로 결정을 할까요? 뭘로? 그쵸? 위장관 기능이 가능하냐? 위장관 기능이 가능한가? 또는 위장관의 소화 흡수 기능이 가능한가 그것을 가지고서 일단 경장과 정맥으로 나눕니다. 경장으로 간다는 거는 장을 경유하는 거예요. 입으로 넣어서 정상적으로 구강 섭취를 해가지고 장으로 경유할 수도 있고 입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코로 관을 넣어가지고 장을 경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구 섭취와 경관 섭취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정맥 영양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 사이는 뭐예요? 그쵸? 4주 미만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경관급식이 기간이 4주 미만이냐? 여기는 뭐 2주 미만이냐, 2주 이상이냐, 뭐 2주 이상이면 중심 정맥으로 가야 되는 거고, 2주 미만이면 말초 정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관급식에서 비장관과 장조루술로 결정이 되어지죠. 비장관과 장조루술로. 요거는 아니네.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 갔나 그랬네. 여기서, 그쵸. 여기는 이제 영양의 섭취가 뭐 이제 입으로 90% 이상을 먹을 수 있으면 경구로 영양 섭취가 90% 이상이 가능하냐면 경구로 가면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경관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장관으로 갈지 장조루술로 갈지는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사용 기간이 4주 미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로 가면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콧줄로 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관을 삽입해서 주게 되는 관조루술 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말초로 갈지 중심으로 갈지 말초 정맥은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병원에 가면 입원하면 많이 그냥 포도당 용에 꽂는 거 페레페랄 말초 정맥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2주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심 정맥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미만 이제 14일이죠. 14일 미만으로 쓰면 보통 말초 정맥만 합니다. 이 토탈 정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정맥을 여기 큰 정맥을 중심 정맥을 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칼로리의 영양액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위관으로 갈지 위로 갈지 아니면 더 아래쪽에 12지장 그보다 더 아래쪽에 공장으로 갈지는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흡인 폐렴의 위험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이 문제가 나왔었던 건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제일 첫 번째 위장관 기능의 기능이 정상인가 아니면 기능이 가능한가죠. 뭐 꼭 정상은 아니어도 돼요. 약간 뭐 완벽하지 않아도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을 경유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고 니은 디귿이라고 봤을 적에는 이게 이제 콧줄을 넣어서 위로 가는 거랑 더 아래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위로 만약에 이제 해서 음식이 최종 영양액이 도달하는 곳이 위라고 본다면 위에 일단 단백질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단백질을. 그럼 단백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전환이 되면서 단백질을 소화를 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짠짠짠짠 그림을 좀 그려볼까? 오래간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짠짠짠짠 펩시노겐이 활성화가 돼서 일부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가요. 소장의 12지장으로 일단 갑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게 도달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사인을 주죠. 여러 가지 12지장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어지면서 여기 밑에 있는 췌장이 있죠. 췌장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췌장에서는 내분비 개와 외분비 이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외분비를 하는 즉 소화효소 같은 것들을 분비하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췌장에서는 단백질 소화 효소로 트립시노겐이라 키모트립시노겐 또는 프로카복시펩티다제와 같은 전구체 형태, 단백질 소화의 전구체 형태들이 이렇게 이제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소장에 있는 엔테로키나제에 의해서 이 친구가 트립시노겐을 트립신으로 전환을 시켜 활성화시켜줘. 그러면 이 트립신이 다시 키모트립시노겐을 또 키모트립신으로 그리고 프로카복시펩티다제를 카복시펩티다제로 활성화를 시켜서 단백질을 다 분해를 합니다. 이제 여기 얼추 여기도 이제 펩신에 의해서 많이 이제 분해가 됐겠죠.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다 분해를 해서 단쇄 펩타이드나 또는 그쵸. 아미노산 형태로 최종적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또 12지장 밑에 있는 이제 공장 상부에서 보통 얘네들이 다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코에서 콧줄을 끼워서 들어오게 되면 위로만 들어가면 그 과정이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는 영양액 상태, 단백질 영양액의 형태가 어때요? 그냥 원형 단백질이면 됩니다. 다 소화 과정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형 단백질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공장으로 꽂았어. 공장까지 도달하는 거야, 영양액이. 그러면 여기는 소화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로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형 단백질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수분해가 다 된 그런 형태의 단백질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 각각 단백질 형태로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영양액이 도달하는 이제 부위에서 어떤 소화 흡수 작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쓰신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먼저 답을 하나씩 보면은 위장관 기능이 가능한가? 뭐 기억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또는 위장관의 소화 흡수 기능이 가능한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형 단백질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한다. 원형 단백질 형태. 내가 원형 단백질 형태라고 안 쓰고 원형 단백질에 속하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가 뭐 카제인염, 대두 단백질 추출물, 뭐 유청 단백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셔도 괜찮고 원형 단백질 형태라고 쓰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경우에는 가수분해 형태로 제공을 해야 돼요. 즉 단쇄 펩티드나 유리 아미노산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뭐 유리자 꼭 안 써도 아미노산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쓴 내용인데 보시면 비위관은 펩신이나 또 췌장 단백질 효소의 작용을 받을 수 있고 비공장관은 효소 작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흡수 형태로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라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요거를 조금 더 내가 이게 구체적으로 안 쓰고 영양액이 도달하는 위와 공장의 소화 흡수 작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 문제의 의도는 위로 갔을 때와 공장으로 갔을 때 그 각각의 기능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포커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너무나 이렇게 드리면은 또 아니면은 되게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답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썼다라고 하면은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영양액에 정맥 영양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별도로 제공을 해줘요. 이때 별도로 어떻게 주냐? 보통 근육주사로 줍니다. 근육주사로 줘요.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항응고제를 처방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비타민 K가 지혈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항응고제를 처방받아서 약물을 주입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K는 이렇게 항응고제를 처방받는 사람의 경우에 혈전이 생성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영양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주사로 별도로 제공을 하고 뭐 항응고제 이런 것까지 여기는 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용성 비타민 쓰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정맥 영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사적인 부분 질병 때문에라도 뭔가 이제 몸의 대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혈전을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와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내부 출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근육주사로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또 어떤 영양소도 이렇게 근육주사로 별도로 주느냐? 철입니다. 철. 철은 되게 과민 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영양액과 함께 넣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교재에 우리 통합 전공 이론 교재에도 다 쓰여져 있는 내용이라서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쓰시지 않았을까.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중에 A, D, E, K 중에 하나를 쓰시는 거고 또 비타민 K가 이제 안정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유를 쓰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종류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마지막 문제, 그죠?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 9번 문제죠. 9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영양교사가 작성한 영양상담 기록지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배점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SOAP 형식에 맞춰서 쓸 것. 우리 이것도 되게 연습 많이 했는데 SOAP 하나하나에 어떤 내용들이 막 쭉 보고 이거는 주관적 자료냐, 객관적 자료냐 이런 것들을 뭐 마지막까지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하시고 그랬었던 내용인데 이제 그냥 너무나 심플한 게 나왔어요. 여기 1점. 밑줄치 니은에 사용한 상담 목표 설정 방법을 2가지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2가지를 다 쓰셔야지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적엔 요거는 2점 배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줄치 이렇게 보통 2가지면 각각 1점씩 해가지고 2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까 한 2문제 정도에서는 그쵸 2가지를 다 쓰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배점이 1점짜리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어서 요번에는 그러면 0.5점 배점도 이제 있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던 거죠. 그리고 밑줄 친 디귿에 사용한 행동요법을 쓸 것. 이것도 이제 1점이에요. 그래서 4점 배점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SOAP 형식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했을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게 일단은 주관적 자료 S죠. 그 다음에 객관적 자료 오브젝티브 데이터. 그 다음에 3번이 기억이 어세스먼트잖아요. SOA에서 어세스먼트 판정이죠. 판정. 영양 판정 뭐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는 플랜이에요. 목표 및 계획, 뭐 계획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표 설정 방법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보니까 니은 과자 섭취를 주 2회로 줄이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과자 섭취를 주 4회 이하로 줄인다로 설정을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설정 방법 2가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목표 설정에 대한 거 이제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함께 학습했던 교재인데 목표를 찾고 정하는 과정에 내담자의 의사를 반영한다. 여기 보면은 힘들다고 했어. 주 2회로는 못 줄이겠어요. 그러면 주 4회 이하로 줄이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반영했어요. 요거 의사 반영했고 그 다음에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이고 나중에 실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어요. 횟수까지 정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저 2회 못 하겠어요. 4회라면 이제 4회로 그래서 이거는 실천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횟수를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그 횟수에 도달을 했는지 못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줄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많이 하죠. 근데 뭐 이거는 목표에 따라서는 저렇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보면은 그래서 목표 설정 방법 두 가지로 목표 설정 과정에서 내담자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추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어요. 각각의 결이 다르니까 이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해서 쓰시면 답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행동요법을 사용을 했는지 사용한 행동요법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로 또 있죠. 여기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식당에서 채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채소 섭취 의지를 높임이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는 영양상담 기록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생님이 목표로 세운 거 보면은 채소 섭취를 되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 섭취 자체를 하루에 1회 이상 늘리는 거를 이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과자를 너무 많이 먹는 거야. 그래서 과자 섭취를 줄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어요. 이제 이렇게 잡고 실행 계획을 볼 적에 이러한 이제 실행 계획을 하나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식당에서 채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채소 섭취 의지를 높인다. 우리가 행동요법에서 보통 행동요법의 그런 어떤 이제 요법의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조작적인 조건, 조작적 조건 형성, 그리고 모방이 있고요, 모델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는 조작적 조건 형성을 다뤘었는데 요거까지 좀 다뤄볼 걸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깝이.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방과 모델링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단 점심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이 식당에서 채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채소 섭취 의지를 높이도록 했어요. 이렇게 이제 실행 계획을 잡은 거예요. 자, 모방일지. 모델링은 모방이 확장된 거예요. 모방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단순한 모방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방법 등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식행동 지도를 습득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행동의 모범을 보면서 단순한 행동만뿐만 아니라 건전한 다른 행동들까지도 함께 습득하게 해주는 것이 모델링이에요. 모방과 모델링은 좀,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해. 관찰을 하면 그 친구한테서 보여주는 그 친구가 보여준 어떤 누군가를 관찰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행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행동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따라하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모델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은 모방보다 더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모델링으로 한다기보다는 특정한 뭐 그룹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야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건강한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한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권장되어지는 건전한 행동들을 좀 더 폭넓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가 많이 공부할 때 봤던 전공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족이나 친구가 저지방 우유를 이용한다면 이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라고 사례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모방일까요? 모델링일까요? 예, 이거는 모방의 사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방의 사례로. 자, 다시 문제로 가면 점심시간에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 뭐 채소를 받아와서 먹겠지. 채소 반찬을 막 먹는 거를 보고 그거를 보면서 섭취 의지를 높여. 이 친구는 채소를 되게 안 먹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누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행동을 따라 하겠어요. 하기 싫은 행동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채소 먹기 싫은데.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게끔 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생겨야 돼요?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그게 의지예요. 의지, 태도라고 보는 거죠. 그런 게 먼저 변화가 돼야 스스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저게 뭐가 맛있다고 저렇게 먹지? 뭐 그러다가 저게 맛있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먹는다고 바로 그걸 먹습니까? 먹기 싫은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답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서 점심시간에 일단 같은 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고 채소를 어떤 식으로 먹고 있는지, 또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하나도 제시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채소 섭취의 의지가 일단 높아져야 그 다음에 채소를 섭취하려고 하는 행동, 섭취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을 행동을 유도하게 되는 그런 중간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모델링으로 생각하기에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모방이라고 이 답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해설 강의가 뭐 정답을 제시를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방이라고 저는 이제 행동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동요법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모방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마다 또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모방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지금 쭉 문제를 풀어봤어요. 10문제를 전공 A와 전공 B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4개의 과목에 대한 문제들을 쭉 이제 함께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새로우신가요? 좀 아쉬움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썼구나 하는 것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이란 항상 아쉬움을 남기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야 뭔가가 파악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차 공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는 시험이 끝났고 더 오랫동안 시험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 시험 보시는 선생님들은 2차 준비를 또 열심히 하셔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올 한 해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매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 치르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2차 준비 잘 하셔서 모든 선생님이, 특히 저희와 함께한 모든 선생님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